안녕하세요. 성공이해감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택배가 오늘은 오지 않을 겁니다. 택배 없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일반 근로자처럼 휴가를 갈 수 없는 택배 종사자를 위해서 정부와 주요 택배 회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매년 8월 14일에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CJ 대한통운, 한진, 롯데 글로벌 로지스 등이 그렇습니다. 택배기사들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 사업자여서 이 같은 협약이 없으면 한날 한시에 쉴 수가 없죠. 좀 불편해도 우리 시민들이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택배가 없는 날에도 배송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배송 직원을 직접 고용해서 자체 배송을 하는 쿠팡, ssg.com, 마켓컬리 등인데요. 일부 서비스에 한해서 택배 없는 날과 상관없이 배송을 하죠. 이를 두고 업체 간의 신경전도 벌어집니다. 쿠팡이 먼저 보도자료를 내고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택배기사들과는 달리 쿠팡 친구는 365일 언제든지 휴가를 갈 수 있다. 쿠팡 친구는 쉬어도 쿠팡은 365일 쉬지 않는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바로 받아쳤는데요. 일반 택배 종사자도 휴무가 충분히 있고 우리는 경영 부담을 감수하고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왜곡해서 보도자료까지 내야겠느냐며 쿠팡을 저격합니다.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8월 14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 좀 쉬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어서 차가 막힐까 봐 걱정하고 출발을 했는데 생각보다 차가 안 막히더라고요. 징검다리 연휴를 보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상식 퀴즈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자주 보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2016년에는 800만 명, 그 전에는 600만 명 넘게도 중국인이 우리나라를 찾아왔는데 최근에 3년 동안은 연간 100만 명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가 길을 열었죠.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이 사람들도 많아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중국어 표현으로 보따리상을 따이공이라고 하고 중국인 관광객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마 요우커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표기할 때는 이 두 글자로 표기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벌써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요우커가 가장 강력한 힌트이자 오답이기도 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도 좋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스튜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계속해서 나눠드립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3803님이 빛의 속도로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빨리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 기자, 동아일보의 백상경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고란 기자 아이템부터요. 네, 금융 이슈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열흘간 1.2조 원이나 늘었다라고 합니다. 왜 늘었을까를 보니까 요게 문제가 있다 싶어서 대출의 연령 제한을 둘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딤돌 대출 유지하려고요. 위장 미혼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혁신금융이라고 불리던 후불 결제, 일단 사고 나중에 내라는 후불 결제가요. 연체율이 급상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건전성 위험이 닥쳐서 은행에 빅테크의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금융 관련된 소식이네요.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경제상식 퀴즈 보내주시는 분들 KBS 콩으로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박재만 님이 뉴요커라고 올려주시니까 홍요엘 님도 뉴요커라고 바로 올려주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옆에 컨닝할 때 오답 쓴 친구 거 보고 같은 오답 올리게 되는데 하여튼 많이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자, 백상경 기자가 선정한 아이템은요?
네, 국제 이슈 두 가지 좀 더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난 6월과 7월 2달 동안 중국보다 일본과의 무역에서 더 큰 적자를 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일본은 지난 2월 이후에 넉 달 만에 무역 적자 상대국 순위에서 중국을 제치고 2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 묶여있던 이란의 모든 자금에 대해서 동결이 해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역 수지와 그리고 이란 제재 소식까지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자, 고란 기자에게 먼저 마이크 갑니다. 가계대출 얼마나 또 늘어난 거예요? 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을 봤더니요. 10일 기준으로 약 680조입니다. 한 달 사이 약 6,700억 가량 늘었고요. 어디서 많이 늘었을까라고 봤더니 주택담보대출, 주담대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주담대 잔액이요. 같은 기간에 한 1조 2천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달 말 기준으로 보자면 전체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 증가세도 4월 이후에 5개월 연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대출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 이유부터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네.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이게 꼽히네요. 그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우리은행 빼고 지금 현재 우리은행 오늘부터 취급하는데요. 4개 은행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합니다. 와, 50년이나 갚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튼 이 상품이 출시된 지 한 2달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취급액이 현재 1조 2천억이 넘었습니다. 최근 2달 사이에 이들 4개 은행의 주담대 전체 잔액이 1조 원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난 주담대 전부가 다 50년 만기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0년 만기만 주로 팔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라고 보면요. 사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이 뭐냐면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라 하잖아요. 네. 갚을 수 있을 만큼만 할 때 그 갚을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기준이었습니다. 이 DSR 40%가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데 자, 갚을 수 있을 만큼이니까 소득이 많아야지 되잖아요. 원래 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내놓을 때는 그 소득이 적은 청년층들이 이용하면 좋게끔 하는, 왜냐하면 청년층은 당장은 소득이 적으니까 를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현재 쓰이는 걸 봤더니 이걸 DSR 기준을 조금이라도 덜 적용받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소득을 늘리지 못하니까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매달 내는 원리금이 줄어듭니다. 그쵸. 그러니까 대출금 한도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50년 만기를 받는 건데 이거 10년 동안 더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환해야 될 총 원리금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출 규제를 피해 나가는 꼼수로 맞습니다. 활용이 되는 건데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 대신에 한번 대신 계산을 좀 해드리죠.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50년짜리로 늘리면 얼마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에 8억 원짜리 집을 살려고 합니다. 연소득 7천만 원이고요. 5% 금리로 40년 만기 받았어요. 네. 그럼 대출 한도가 4억 8,400만 원이 나옵니다. 네. 근데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면요. 5억 1,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은 달라진 게 없는데 만기를 10년 더 늘리니까 총 대출 가능액이 3천만 원 늘었습니다. 다만 빌리는 기간 자체가 더 길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40년 동안 상환해야 될 총 원리금은 9억 6천만 원인데 50년 동안 상환해야 될 아까 대출 가능액이 3천만 원 늘었잖아요. 네. 근데 총 원리금이 12억 1,200만 원으로 2억 5,200만 원이 더 늘어납니다. 10년 동안 이자를 더 내는 거니까요. 간단히 계산하면 대출 기간만 10년 늘리면 대출액이 8% 정도 늘어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총 원리금 자체가 워낙 많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왜 이걸 50년짜리 받지라고 보면 사실 요거 50년짜리 받는 분들 가운데 50년 동안 원리금 갚겠다는 분들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40대만 하더라도 이거를 생전에 갚을 수 있을까요? 중간에 팔아서 차익을 실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만기를 늘려놓고 최대한 많이 대출 받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0대 후반 고객이 뭐 오래 사실 수도 있겠지만 50년 만기 대출을 신청하시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110세 정도 됐을 때 이제 다 상환했다라고 네. 만세를 부르실 수 있는. 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사실은 우회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건데 정부가 그냥 두고 볼까요? 어떨까요? 그래서 봤더니 가계대출 왜 늘고 있지? 봤더니 50년 만기 주담대가 이거 주범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목적대로 쓰이게 하자. 청년층이 받게끔. 네. 그래서 연령 제한을 두자. 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출 상한 연령을 두자라는 건데요. 만 34세 이하가 유력하게 현재 거론이 되고 있고요. 방안이 마련되면 다음 달부터 당장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하. 자, 그리고 이건 좀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 자체를 미루는 사람도 많다고요. 이게 10년 전만 해도요. 결혼하고 3년 차에
원래 보통 결혼하면 바로 혼인신고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안 하고 있다가 3년 차에 혼인신고를 한 비율이 2.8%였어요.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 보니까 4.3%가 3년 차에 혼인신고를 접수한 겁니다. 지연신고 비율이 4% 돌파한 것은 집계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거든요. 네. 왜 이렇게 늘었지? 라고 보면 이 혼인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인데요.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아래일 때만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21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1년에 7천만 원 이상 버는 신혼부부가 전체의 35%예요. 특히 평균 연소득 8천만 원에 이르는 맞벌이 신혼부부 대다수가 디딤돌 대출 수혜 대상이 아닌 셈이 되는 거죠. 반면에 1인 가구는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이 연 6천만 원입니다. 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1인 가구는 6천인데 왜 신혼부부가 맞벌이 하면 7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주는 거예요. 오히려 미혼 신분을 유지하면서 대출 자격을 만족시키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대출 상품의 구조 설계 자체가 부부 중 한 사람만 벌어도 가정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오히려 금수저 출신 혜택을 본다라는 문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많이 버는 사람들이 혜택에서 좀 불리해지는 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많이 번다라는 기준 자체가 그리 또 높지 않아서 문제인 거잖아요. 이것도 대출 기준을 좀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소득 여건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하자라는 겁니다. 현실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소득 7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1인당 6천이면 맞벌이면 곱하기 2하면은 1억 2천은 최소 안 되더라도 네네. 한 1억쯤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현실적인 현행 기준을 1억 원 선까지 높인다라는 게 여당 계획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부가 모두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 초년생도 정책 대출 상품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언제 또 달라지는지 소식 나오면 또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자, 백상경 기자. 아까 그 무역 적자 이야기해 준다고 했는데 특히 일본과의 무역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볼까요? 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매월 수출입 동향 자료 발표하고 있죠. 네. 이걸 국가별로 좀 뜯어보니까 지난 6월 그리고 7월 두 달 연속으로 대일 무역 적자 규모가 중동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는 17억 8천만 달러, 7월에는 15억 3천만 달러 적자를 봤는데요. 이게 작년부터 좀 문제가 됐었던 대중 무역 적자보다도 규모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대중 적자는 6월에는 13억 달러, 7월에는 12억 7천만 원, 12억 7천만 달러 수준으로 적자를 봤는데요. 네. 1위였던 중동 같은 경우야 이제 원유를 수입해오는 국가이기 때문에 단순히 좀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원유값이 상승한 이후부터는 적자를 개선하기가 좀 근본적으로 좀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중동을 빼놓고 보면 중국하고 일본이 엎치락 뒤치락을 좀 하는 형국이었는데 최근 두 달 동안은 대일 무역 수지가 더 크게 악화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안 그래도 사실 우리나라가 기초 소재라든지 일본 네. 쪽에서 들여오는 것들이 많아서 네. 일본과의 무역은 거의 매년 적자였잖아요. 네, 항상 사실은 적자였고요. 예. 사실 이제 뭐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한 번도 대일 무역 적자를 벗어났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좀 어느 정도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소재, 부품, 장비 같은 자본재 이런 것들이 일본에 좀 우리나라가 좀 크게 의존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무역 적자국 순위 변동에서는 이 EU에서 좀 몇 가지 흐름을 좀 읽어내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먼저 이제 대중 무역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중 무역 수지가 지난해 5월에 이제 처음으로 적자를 발생을 시켰는데요. 이게 28년 만에 첫 적자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었죠. 이후로도 계속 적자 행진 벌이다가 특히 지난 1월부터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 이게 수출 주력 품목들이 제대로 수출이 좀 안 되는 상황인 반면에 중국에서 가져오는 리튬 이온 배터리나 스마트폰 같은 제품 수입이 좀 크게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니까 적자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좀 기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중적자가 감소세로 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네. 1월에 38억 3천만 달러까지 늘어났던 이 적자가 지난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억 7천만 달러 이 정도로 한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이게 사실 이제 뭐 미중 갈등 뭐 문제도 좀 있고 국제 경기나 중국 내 경기 문제들도 좀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중국에서 가져오는 수입들이 줄어들면서 적자가 좀 줄어드는 뭐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중 적자가 줄고 일본의 무역 적자, 대일본 무역 적자는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본 적자가 2위까지 올라온 건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무역 자체를 좀 잘 하고 있는지 선전하고 있는지도 좀 따져볼까요? 네, 좀 일본과의 교역량 자체는 좀 늘고 적자 규모가 커지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네. 이게 살펴보면은 최근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일본과의 교역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게 사실은 이제 일본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일본을 통한 반도체 수입액이 지난 5월 2억 6천만 달러에서 지난달 3억 6,700만 달러로 좀 확연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검사 기기 이런 수입 품목도 있는데요. 네. 이것에 대한 수입액도 같은 기간에 4,200만 달러에서 9,600만 달러로 2배 이상 뛰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도 일본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네. 이제 반도체 수출이 강세를 우리나라가 보일수록 자연스럽게 일본에서 가져오는 반도체 관련 소부장 수입도 늘어나는 구조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뭐 좀 작용한 요인을 찾아보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엔저 현상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산 철강 제품 수입의 어떤 증가가 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네. 그러니까 철강 제품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뭐 대부분 좀 비슷한 품질의 어떤 수준의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의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는데 당연히 환율 영향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엔화 약세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커지는 일본산 철강이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다. 이런 현상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뭐 하루 이틀 만에 뭐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도 이 무역 적자, 이 순위가 이어질까요? 계속? 네, 이제 아무래도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좀 살아나게 되면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의 어떤 일본에서 가져오는 수입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렇게 되면 대일 무역 적자가 좀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 전기차의 좀 핵심 부품이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들여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가 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대중 수입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좀 있겠죠. 근데 사실 이 두 국가 사이에서 누가 뭐 적자 순위가 1위고 2위고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양쪽 모두에서 좀 우리나라가 보고 있는 무역 적자들을 해소할 방안들을 고민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 고란 기자 얘기 갑니다. 저희가 종종 전해드리기는 했었는데 신종 금융 서비스죠. BNPL. 이거 아마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개념을 설명하고 들어가 볼까요? 네, Buy Now, Pay Later. 먼저 사고 나중에 낸다라는 네. 거예요. 이런 거 얼마나 좋겠어요. 물품을 살 때 빅테크가 가맹점한테 먼저 대금을 지급합니다. 소비자는 추후에 빅테크에 할부로 상환하는 방식이고요. 신용카드 약간 비슷한데 신용카드가 신용이 있어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금융 이력 부족자, 이 심파일러라고 하거든요. 이들까지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에선 이미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요. 네. 국내에서도 신용 이력이 적은 학생, 주부, 사회초년생 이들에게는 적은 한도 최대 30만 원입니다. 신용을 제공해 주자라는 목적 아래 21년 혁신금융 서비스 일환으로 도입이 됐고요. 현재 네이버 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순으로 서비스 시작해서 6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 수가 300만 명 돌파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도 일단 사고 나중에 돈 갚아라 이런 건데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네, 이게 아까 그 신용 이력이 적은 사람들 대상으로 했기 네.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3사 연체율을 봤더니 6월 말 기준 평균 5.8%입니다. 1분기 만에 평균 1.2%포인트나 늘었습니다. 그 이용자 규모가 좀 많지 않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연체율이 0.54%밖에 안 되는데요. 이 비바 리퍼블리카 여기 토스거든요. 여기가 누적 가입자가 223만 명으로 제일 많아요. 네. 여기 연체율이 무려 7.76%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누적 가입자가 가장 많은 곳에서 연체율이 가장 높은 네네. 특히 거기가 토스. 네.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토스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네. 토스 입장은 우리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연체율에 영향을 준 거다라고 합니다. 6월 기준 토스의 BNPL 취급액이 221억 원이거든요. 네이버 파이낸셜의 약 2배고요. 카카오페이가 2억 원밖에 안 되니까 카카오페이의 뭐 100배쯤 되는 거죠. 아울러 이용 건당 이용 규모가 건당 평균 3만 원이고 1인당 평균 10,000원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스 입장은 일부 연체가 발생해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심사 강화하고 회수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연체율 상승세가 꺾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스의 입장대로 이용자 수가 많으니까 연체율이 올라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만약에 이게 더 규모가 커지면 연체율도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연체율 방치하다가 비상사태 발생하기 전에 일단 이 빅테크가 취급하는 금융 서비스 재점검 해봐야 된다. 이 건전성 확보에 상대적으로 좀 느슨한 면이 있거든요. 요거 논의 시작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스의 그 BNPL 우선은 돈부터 빌려주고 돈 없어도 일단은 사고 보세요라고 하는 금액이 221억 원. 거기에 한 7.76% 정도의 연체율이면 뭐 한 15억, 16억 정도 네, 연체된 맞습니다. 거니까 절대적인 금액이 커서 위험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돈이 없는 청년층들에게는 좀 안 좋은 습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좀 같이 좀 따져볼 게 많아 보입니다. 다시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우리나라에 묶여있던 이란 자금들이 이제 풀립니다. 꽤 그 돈이 많았어요. 네, 한국에 동결됐던 이란 자금이 총 70억 달러 규모인데요. 네. 이거 2019년 5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제재를 좀 강화를 하면서 국내 은행에 묶여 있었던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란 핵 개발에 대한 제재 때문에 2010년 이후에 외국 기업의 이란 석유 가스 분야 달러 투자를 제한을 했는데요. 네. 이때 우리 정부가 이제 원화 결제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이란과의 좀 거래들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렇게 제재 강화 때문에 이 계좌마저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못했던 원유 수입 대금이 그대로 국내에 묶여버렸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지난 주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 내에 동결됐던 이 자금을 돌려받았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한화로 이게 9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인데 네. 이게 사실은 4년 동안이나 국내 은행에 무이자 형태로 예치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안 나가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묶여 있었고요. 네. 이게 지금은 이제 모두 제3국 이제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라고 좀 하는데 네. 유로화로 3국 스위스로 건너가서 유로화로 환전이 됐고 카타르에 있는 6개의 이란 은행 계좌에 이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게 이제 이 은행 간 결제 시스템 같은 걸 통해서 지금 이란이 받고 있는 어떤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들 그런 물품들의 구호 물품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물자 수입하는 데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달러당 원화 가치가 그동안 좀 내려갔기 때문에 네. 거의 한 10억 달러 정도 손해를 봤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네. 그래서 70억 달러가 한 9조 3천억 정도 네. 수준인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들여 나간 돈 한 7조 6천억 정도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단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원체 네. 사이가 안 좋았다가 네. 그러면 미국이란 이란의 사이가 이제는 좀 회복이 되는 겁니까? 뭐 사실은 이제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이긴 했지만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는 좀 스몰 딜에 좀 가까운 얘기긴 합니다. 네, 지난주에 미국, 이란 각각 자국 내 수감자 5명씩을 맞교환하는 협상을 타결을 했는데요. 이 타결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이라크, 유럽 같은 곳에 동결돼 있었던 이란 자금들을 이제 해제해주겠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게 이제 본질적인 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이란 제재 해제 뭐 이런 같은 어떤 큰 빅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갈 길이 좀 한참 멀었다는 평가들이 많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양국이 작게나마 실질적인 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은 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특히 이란산 원유 수입 많이 하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란하고 거래를 하게 해달라. 대신에 달러가 바로 이란으로 가지는 않게 하겠다. 네.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은행하고 기업은행에 원화로 묶어두겠다 이랬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풀리는 거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나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란 사이의 관계에서 되게 중요했던 어떤 걸림돌이 이 동결자금 문제였거든요. 네. 이란에서도 계속 이건 불법적인 동결이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었고요. 이 문제가 이제 4년 3개월 말에 좀 일단락이 되면서 양국 사이의 어떤 관계 개선도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값싼 이란산 원유 수입 이게 좀 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뭐 좀 물가에도 도움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일각에 있고요. 또 올해 좀 눈에 띄는 변화를 당장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계가 대표적인데요. 천연가스 매장량이 많은 이란 이곳하고 좀 경제 교류가 재개가 되면 네.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발주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들이 좀 있고요. 또 이란으로 좀 가전제품 수출하는 뭐 것들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다만 좀 이란 시장의 바뀐 환경이나 미국의 제재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을 생각을 하면 신중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그리고 알고란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그룹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넘어갈까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지칭할 때 두 글자로 이렇게 말을 하죠. 중국 정부가 해외 단체 관광을 전면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래서 우리 경제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내일 같은 시간에는 내일에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꼼꼼히 짚어보는 코너도 내일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뜻하는 이 두 글자, 두 글자로 된 한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강유희님, 예전에 뉴스에서 자주 들었던 단어인데 정말 한동안 안 들렸던 것 같네요. 근데 예전처럼 많이 올까 싶기도 하고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한일수님은 공항에서 봉사하는데 중국어를 더 열심히 배워서 사용해야겠네요 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정답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아니면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으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특히 자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들으면은 간담이 서늘해지는 네 글자입니다. 세무조사. 이 국세청이 어떻게 탈세를 적발하고 만약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들어보겠습니다. 누리 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검찰의 압수수색 그리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살 떨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TV에서 뉴스에서 보면 막 파란 박스 들고 들어갔다가 잔뜩 들고 나오고 그런 장면입니까 혹시? 네, TV를 보면 이제 국세청 직원들이 커다란 파란 박스에다가 자료 담아서 뭐 몽땅 담아서 가져가는 경우들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세무조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자료를 뭐 함부로 가져갈 수도 없고 또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자료를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요새는 그 납세자의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세무조사는 20일 전에 다 안내도 해야 되고요. 뭐 이렇게 해서 세무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기조사랑 비정기조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정기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제대로 신고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뭐 알려주는 거고요. 그게 네. 아니고 이제 실제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네. 아니면은 뭐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이렇게 비정기 조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럴 때는 뭐 이 중대 금액에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으로 넘어가서 형사 문제도 발생하기도 그러니까 하게 됩니다. 정기 세무조사보다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훨씬 더 무서운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세무조사로 많이 걸리게 되는 사례도 들어볼까요? 보통 이제 사례만 이야기하더라도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주요 사례. 내가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내가 잘 숨기더라도 내가 아닌 거래 상대방 때문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네. 뭐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일반적으로 자료상 조사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가짜 영수증을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이번에 세금이 많이 나오면은 비용이 부족하니까 이 비용 가짜 영수증을 뭐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를 산 걸로 해서 내가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받는 세율이 40%다 하면은 1억을 가짜로 영수증을 구입을 하면은 세금은 4천만 원을 줄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4천만 원보다 적은 1,000만 원만 수수료 낸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뭐 이득이 될 수 있으니까는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자료를 나한테 판 사람은 나한테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여러 사람들한테 팔았기 때문에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세무조사를 이제 당하게 돼서 걸리게 되면 이게 그 고구마 줄기 뚝뚝뚝 뽑듯이 다 걸리게 됩니다. 그게 중복돼서 계산이 되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과세를 할 수 있는 기간도 법에서는 10년 동안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근데 사실 그거는 애초에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는 절세라기보다는 탈세였던 거죠, 애초부터. 애초부터 탈세였고요. 가장 이제 세법에서 중하게 보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나 이런 영수증 가지고 뭐 표현을 가지고 장난친다고 하는데 이런 걸 제일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명백한 뭐 혐의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따로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무자료 거래라든지 위장 거래라든지 이런 게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세법에서 신고하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해요. 세금 신고도 안 하고 아니면 제출하라는 뭐 명세서나 이런 것도 다 제출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무서운 비정기 조사 대상이 돼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탈세 방법을 알려드리고 세무조사에 피해 나가는 방법 알려드리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건전하게 세무생활을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자, 세무조사로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그 타깃 한번 살펴볼까요? 주로 어떤 사업자들이 대상이 될까요? 크게 이제 4가지 방식으로 해서 구분을 하긴 하는데요. 이제 먼저 PCI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이 PCI라는 게 PCI?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영어로 자산, 소득, 소비 요거를 줄임말이에요. 이니셜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뭐 쉽게 제가 설명하자면 굳이 말하자면 번 거 대비 쓴 거 또는 번 거 대비 산 거 조사예요.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 내가 5억을 벌었다고 소득으로 벌었다고 신고는 해놨는데 내가 산 거라든지 쓴 게 9억이다. 그럼 4억을 더 썼잖아요. 신고도 안 하고. 그러면은 이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혐의가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뭐 이제 탈세 제보 포상금이라는 걸 걸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게 올라가서 40억까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잠시만요. 네, 40억. 40억이요? 네, 거의 로또죠. 네. 그러니까 세무조사라는 금액이 40억이 아니라 포상금이 40억이라고요? 제보를 한 분에게 포상금이 최대 40억까지로. 이거는 최대. 물론 이거는 그 규모에 따라서 비례되겠죠. 맞습니다. 근데 최대 40억이다. 엄청나죠. 열심히 제보해야겠네요. 이런 게 있고요. 아니면 이제 신고를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면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뭐 저희가 정밀 분석해 보니까는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으니 자진해서 빨리 수정하세요. 안내문을 보내고요. 그래도 수정을 안 하면은 세무조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국세청이 세무조사 나오기 전에 먼저 자진해서 수정하라고 안내를 하기도 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신고한 걸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거는 다른 데보다 많이 썼다든지 증빙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를 줍니다. 빨리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은 알아서 미리 수정 신고하세요라고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때 자진해서 수정을 하면은 뭐 가산세라든지 네. 세무조사를 받지는 않는 거예요? 세무조사는 아니고 일단 가산세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요. 그 가산세를 뭐 일명 할인해주는 기간이 있어요. 신고 기간보다 조금 뭐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바꾸게 된다면 이제 50% 감면 뭐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럼 일단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을 했다. 네.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누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지를 정하고요. 네. 요거를 이제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는 세무조사 20일 전에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아, 불현듯 그냥 막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 네. 20일 전에. 20일 전에 안내를 해주고요. 그리고 통지를 받으면 이제 납세자는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은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같이 준비를 하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조사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납세자에게 통지를 해주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납세자가 이제 승복을 한다면 인정을 한다면 그 세금을 내면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면 불복을 통해서 소송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네. 우리 개인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청취하시는 자영업자분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20일 전에 국세청에서 네. 20일 후에 세무조사 나갑니다. 네. 전화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 20일 전에 올 수도 있고요. 당일 연락이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일단 그래요? 오후에 나갑니다. 예. 아. 네,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정기조사냐 비정기조사냐에 따라서 이게 20일을 여유를 주느냐 아니면 바로 그냥 나가느냐 요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세무조사 나온다는 연락을 받으면은요. 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함께 준비를 할 세무 대리인을 이제 선임을 하거나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제 혼자서 준비를 못하는 건 아닌데 이게 세법에서 얘기하는 대응과 상식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객이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네. 뭐 내가 갖고 있는 지갑에 카드가 A 카드가 있고 B 카드가 있으면 어떤 걸 쓰더라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 상식적인 생각인데 네. 이걸 이제 세법에서는 특정한 카드를 써야 인정을 받는 이런 게 있어요. 어? 이런 거는 이제 세법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다 뭐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서 적극 이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막 20일 정도의 기간을 만약에 준다고 한다면은 미리 이제 세무조사 나올 만한 예상 문제를 내가 준비를 해서 푸는 게 좋습니다. 예상 문제요? 네, 그래서 뭐 세무조사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떤 기간에 대해서 나온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세금 항목이 부가가치세다라고 한다면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법인세다 아니면 종합소득세다 이런 식의 세금에 대한 부분은 1, 2년 정도의 기간을 주고 여기에 흘러갔던 자금들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비용들이라든지 매출을 숨긴 건 없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와서 네. 각 항목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부가세, 법인세 다 털어보는 거예요? 어때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항목에 대해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러 나갑니다라고 보내주고요. 뭐 그게 만약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슈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의 뭐 최근 10년 동안에 상속 재산을 조사하는 이런 거라든지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확장이 된다거나 파생이 된다거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법적으로 뭐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네. 추가적으로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무조사 받게 되면 네. 앞에서 이야기했던 가산세를 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한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숫자가 나오게 돼서 조금 이제 집중해서 들으시긴 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내가 신고를 안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벌칙을 받는다면 예. 10%, 40%가 나올 수가 있어요. 10%라는 건 뭐냐면 10에서 40%까지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벌칙인데요. 예. 이제 내가 뭐 깜빡하고 실수로 잘못 신고했다 그러면 10%고요. 네네네. 내가 다른 사람 계좌로 받았다든지 장부를 2개를 작성했다든지 이러면 괘씸죄에 걸려서 부정으로 40%입니다. 아, 이건 누가 봐도 명백히 고의적이다 네. 싶으면 40%까지. 네, 이게 이제 신고를 제대로 안 한 거에 대한 벌칙이고요. 또 이제 늦게 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이자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루 22%긴 한데 적은 것 같은데 1년으로 따지면 8%에 대한 이제 이자를 내는 거고요. 네. 이게 1년 있다 걸렸을 때 8%지 만약에 5년 있다 걸릴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러면은 8% 곱하기 5년에서 40% 또 추가로
또 부담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 아까 40%에 추가 40%예요? 예. 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건데. 네. 또 있습니다. 아직 배꼽 아직 덜 커졌습니다. 예. 와, 이거 무섭다. 이 돈이 신고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우리가 가산세를 맞는데 이 돈이 회사에 없거나 대표가 가져갔거나 하면 대표한테 보너스 줬지, 상여 줬지 해가지고 추가로 해서 또 여기에 최고 49.5%를 또 추가로 매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네,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총 얼마가 되는 거예요? 뭐 내가 1억을 매출을 숨겼는데 1억보다 더 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추가로 보이지 않는 건강보험료 같은 게 또 붙어가지고 배보다 훨씬 배꼽이 커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건보료까지 붙어서. 만약에 끝까지 세금을 안 내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좀 센데요.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압류를 건다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해서 뭐 신용카드라든지 은행가의 은행 계좌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될 수도 있고요. 뭐 해외 못 나가는 출국 금지도 걸 수도 있고요. 입찰을 할 때도 내가 체납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가지고 뭐 보험 가입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불이익이 있고요. 또 미리부터 머리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돌려놨다 하더라도 이걸 원래대로 돌리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까지도 가가지고 세금을 다 받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경제적으로 다 막는 경제적 사형 선고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무섭게 체납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하여튼간 세금은 투명하게 제대로 잘 내야 된다. 오늘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김철훈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택배 없는 날 휴무에 따라 주요 택배사들이 오늘 배송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주요 택배사들은 배송 업무 종사자들에게 어제부터 내일까지 사흘 연휴를 보장합니다. 12일까지 접수된 택배 물품은 연휴 이후인 16일부터 배송을 재개합니다. 올해 상반기 관광 수지 적자가 5년 만에 최대치인 4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함에 따라 국내 관광업계의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오면 관광 수지가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어린이용 장난감 자석으로 많이 판매되는 네오디뮴 구슬 자석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네오디뮴 자석은 일반 자석보다 자력이 훨씬 강해 역류화가 삼켰을 때 위험성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산불 참사가 미국에서 발생한 산불 중 100여 년 만에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가운데 현지 주민들이 정부의 미숙한 재난 대비는 물론 느린 구호 조치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93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수색이 진행되면서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공짜로 보험을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일 수도 있습니다.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에 살펴보죠.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될 게 시민 안전보험인데 시민 안전보험. 우선은 큰 틀에서부터 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뭔가 가입돼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사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또 돼 있어? 불안한데? 그런 게 혹시 있으실 거잖아요. 그죠? 오늘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시민 안전보험이 뭐냐면 각 지자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은 어느 시든 어느 도든 한 곳에는 속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그 지자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험사에 가입해 있는 보장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목적은 시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재난, 사고로 인해서 그 시도민의 신체, 생명에 관련된 피해를 좀 보상해 주고자 가입한 보험이 시민 안전보험이고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보장받을 수 있고 네. 그럼 내가 사실 뭘 가입한 적이 없는데 어디 가서 돼 있냐. 네. 별도로 개인이 가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체 보험 형태로 가입돼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따로 뭐 사인하시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고 보험료도 지자체에서 다 부담하기 때문에 내가 따로 부담하는 것 없이 내 입장에서는 무료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사인한 적은 없는데 그냥 전입신고만 한 걸 바탕으로 네. 그 지자체에서 다 들어놨다. 시민안전보험을. 그렇죠. 네. 좀 전에 김경철님이 저희가 무료로 보험 들어드립니다라고 했더니 줄 섭니다라고 보내주셔가지고. 네. 자, 근데 청취하시는 분들도 다 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시민안전보험 다 들어져 있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상해보험도 있고 암보험도 있고 뭐 사망보험도 있고 여러 개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시민안전보험은 질병에 대해서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재난과 사고. 재난과 사고. 내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재물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네. 그래서 재난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생명에 관련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럼 또 어떤 경우도 지급하냐 뭐 그런 건 아니고 특정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자체별로 가입한 보험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나 산사태, 화재 이런 것들을 이번에 뭐 이제 폭우나 태풍 이런 거에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래서 내 재물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이제 뭐 사고를 당하셨거나 사망하신 분들, 신체와 생명, 그렇죠. 또는 후유장애 이런 게 남았을 경우에 이제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고요. 네. 또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발생한 경우. 강도 상해, 뭐 스쿨존에서 교통 상해, 자전거 타다 다치신 경우, 성폭력 상해, 뭐 의료 사고 같은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지자체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이런 전반적인 사고로 인해서 내가 신체 상해, 사고나 사망, 후유 장애 이런 걸 당했을 때 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네. 강도 그리고 뭐 자전거나 성폭력, 의료 사고까지도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보험금 뭐 한 1, 20만 원 나오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보험금은 네네. 얼마까지 나오나요? 물론 다 가입한 보험에 따라 약간씩 다르겠지만 사망 시에는 지금 일시금 지급되는 거 보니까 뭐 적게는 300에서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씩 일시금으로 보장이 되고요. 이것도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약간 하더라고요. 다릅니다. 그다음에 후유장애에 있을 경우에는 장애율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장애율이 10%다. 네.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 100만 원 받으시는 거 이렇게 지급될 수 있고요. 수술비를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고 또 사회적 약자에게는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아주 큰 금액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보통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사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금액도 굉장히 큰 금액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에게. 그렇죠. 또 크게는 뭐 한 3,000만 원까지도 보장이 되고 하니까 물론 네. 그건 또 이제 뭐 사망시 막 이럴 때가 네, 있습니다만 권인숙님이 성남시에서 자전거 사고 보험 혜택 받은 적이 있어요. 자전거 타다가 어깨를 다쳐서 받아봤어요라고 네,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실제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네. 그러면 혹시 이런 경우에 개인이 다른 보험 들어놨을 수도 있잖아요. 네. 실손보험 같은 네. 거. 중복 보상도 됩니까? 네, 됩니다. 이게 실손 특약까지 보상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네. 일시금 지급되는 특약은 내가 따로 지자체가 가입한 거기 때문에 중복 보상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제 재난 같은 경우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재난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네. 것과도 별개로 따로 개인이 중복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진수 님도 자전거 타다가 부상당해도 보상해준다는 안내문을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봤습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실제로 지급되는 사례도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지금처럼 자전거 사고도 보상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시내버스 타고 가시다가 차가 급회전해가지고 의자에 떨어지셔가지고 골절 다치셨어요. 이런 경우에도 후유장애가 남으면 보험금 받으실 수 있고 경북 예천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무더위에 농사 짓다가 쓰러져서 사망하신 경우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온열 질환으로. 이런 경우에도 한 1,000만 원 정도 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가 있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에 이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사망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이 이천에서 사고 당하셨는데 거주지가 대전이셨어요. 네. 근데 대전의 시민안전보험에 사망보험금 2,000만 원이 들어있어서 받으신 사례가 있고요. 네. 또 우리가 잘 알았지만 그 2020년에 그 왜 충남교육청의 교사분들이 네팔에서 등산하시다가 뇌사태가 나가지고 몇 분이 함께 돌아가신 적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도 실제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이렇게 지역에서의 사례도 알려주셨는데 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해외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는 겁니까? 그럼요. 이게 내가 여기 대전에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대전 내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해외에 따라 사고를 당해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 상품에 그런 특약이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지역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 되어 있으면 어디 가서 사고를 당해도 그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지역에는 격차가 없다. 근데 다만 상품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300님이 저는 시내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보상이 힘들다고 했어요. 라고. 이것도 그래서 지자체별로 약간 지자체별로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것부터 좀 알려드릴까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국민 종합적으로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시면 내 지자체를 검색하시면 다 나올 수 있고요. 뭐 당연히 지자체 홈페이지 뭐 시청, 구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사이트가 있고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게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이라 이거 혹시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이게 민영보험사에서 가입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보험의 청구 방식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다쳤다 그러면은 해당 보험사나 공제회에 전화하셔가지고 시민안전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다가 청구 서류하고 그다음에 그 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서류 제출하시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받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받으신 거잖아요. 이게 청구를 안 하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청구를 해야 된다. 알아서 주진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당했으면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청구하실 필요가 있고요. 혹시 내가 몰라서 청구를 못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거든요. 3년이요? 네. 3년 이내에 당하신 사고가 있으시면 오늘이라도 확인해 보셔가지고 청구하시면 받을 수 있고요. 근데 그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치료를 받은. 그렇죠. 다만 이제 그 3년 이전에 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니까 내용은 지자체별로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작년에 버스에서 넘어져서 다친 거 그 장애 진단 받은 거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찾아서. 이게 정말로 있는데 우리가 활용을 못할 수 있는 거여서 오늘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유용하게 살펴봤습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의 이영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뉴스 듣고요. 2부에서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 주요 경제 이슈들 그리고 증시 이슈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0시 5분에 다시 뵙죠.